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제통상법 제15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희가 15주차니까 이제 마지막 주, 그러니까 이번 후반부 강의로 이번 학기 강의가 마쳐지겠습니다. 뭐 종강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모이면 안 되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보람 있는 이제 겨울 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어, 인사를 합니다. 예, 지금 뭐 기말 시험 관련해서는 지금 공지 사항을 띄워놨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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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시험 굿락입니다. 굿락. 네, 예, 좋은 결실 맺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학기 국제통상법을 강의하면서 어, 이제 후반부에 뭐 지난 주인가요? 지지난 주인가요? 예, 각국의 그러니까 주요 국의 통상법이라고 해서 미국, EU, 일본, 또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통상법까지 봤는데요. 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제 지난 말미서부터 중국의 통상정책, 통상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 네,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는 저기 위키피디아 영문 페이지 이 중국의 통상 정책에서 제가 따왔고요. 그 일부 이제 우리 국내 학자분들이 이 연구하신 그 중국의 최근 통상 정책 그리고 중국의 실정법으로서 트레이드 로우가 있습니다. 세 부분 정도 되겠는데요. 이번 후반부에 에, 준비된 슬라이드를 기초로 해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볼까요? 지금 중국의 대외 무역 관련 역사입니다. 이 중국 관련해서 이 대무역 역사가 백과사전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중국은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 아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폐쇄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주의적 국제법관, 그리고 항상 뭡니까? 마크스의 노동자 세계 노동자 혁명, 뭐 이런, 지적,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쭉 뭡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랄지 뭐 이런 데로부터 이제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일어나서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 국제 금융 체제에서도 조금 그렇고요. 물론 이제 그 중국의 경우는 지금 등소평 이래 쭉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용해서 국부를 증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국제 금융 체제, 화폐 금융 체제 내에서도 발언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럽 국가들이 맡아왔던 IMF 수장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어떤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국제사회 목소리도 내고요. 요컨대 80년대 이후 개방적 어떤 어, 경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예, 그에 관련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보십시다. Because of the expansion of exports in the mid 1980s, a large foreign reserve surplus. 지난 시간에 나왔죠. 외환 보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수출입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And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of foreign trade impose such. 그래서 decentralized 하면은 이제 뭡니까 분권화된
관리, 외 국제 통상의 분권화된 관리. 예,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국제 통상을 할 때, 스테이트 트레이드 스테이트 트레이딩 오가니제이션, 중앙 집권적으로 국제 무역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식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뭡니까? 그 노동자 계급 독재를 얘기했죠. 권력이 집중돼. 그리고 스탈린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잠정적인 국가 사회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노동자 해방이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가 사회주의 독재를 실시해야 된다. 소비에트 연방을 통해서 사회주의 독재를 실시해야 된다. 이러한 어떤 권력 추구적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당연히 국가가 경제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경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우리 뭐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서플러스,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 서플러스 프로덕션, 프로덕션 서플러스가 없고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물질적 복지에 소비자 중심적, 소비 중심적으로 완전한 경제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어떤 이윤 추구로 인해서 과잉 생산, 뭐 사회 양극화, 극단적 뭐 경제적 양극화랄지 빈부격차 뭐 등등 여러 가지 병영 사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계획 경제, 이제 잠정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어떤 수준의 생산 그리고 소비,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풍족한 물질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뭐 풍족하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가 훨씬 더 풍족한가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노동자 해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시납시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모든 일을 하겠다. 이제 노동자 계급이 완전히 어떤 해방되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노동을 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돌아올 때까지는 이 노동자 계급을 대신해서 국가가 독재를 한다. 그러니까 무역도 뭡니까? 스테이트 트레이딩 오가니에요.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자의 원칙, 우리 소위 자유주의 사법 원리 중에 뭐 소유권 절대, 뭐 계약 자유, 책임 제한의 원칙, 제한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이 근대 사법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이 됩니다. 소유권 절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체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계약 자유, 자기 마음대로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몰입애들이 이득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이 되니까 국가가 이걸 허가하고 감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계약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 방식자의 원칙인데요. 우리 CISG법에도 뭐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뭡니까? 방식 자유도 이제
어떤 일정한 국가가 마련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제 얻게 되고요. 뭐 또 제한되고 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이제 제한 책임 원칙이죠. 이 시장에서 이렇게 에, 그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방임이라고 그러죠. 기업들이 이윤축을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제한돼야 된다. 제한된다는 건 뭐예요? 책임을 조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귀책 사유, 엄격한 귀책 사유가 법상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귀책 사유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고의 과실.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라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울 만한 그런 사유.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 과실에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입니다. 이 딱 반대가 뭡니까? 이 딱 반대가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죠. 거기에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권 인정되지 않고 계약 자유도 어쩌면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고요. 제한 책임도 아니죠. 이 책임 문제도 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수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뭐 입증 책임의 전환이랄지 어떤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그러한 성격의 책임들 인정되고요. 우리 여러 그동안의 어떤 큰 사건 사고에서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보상을 준달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엄격한 근대 사법의 3원칙이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러한 한 큰 동인이 되었다 하면은 또 20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면 그 병리 현상도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자유자본주의 국가들, 이 자유자본주의 국가들도 역시 이제 수정 노선을 겪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등소평 얘기하면서 뭐 사회주의 국가도 수정 노선을 겪으면서 이제 뭐 양체제가 여전히 뭐 차이는 많습니다만은 우리 법에서는 이제 컨버전스 시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륙법계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 영역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컨버전스 공법과 사법 체계가 이렇게 귀일하는 그러니까 엄격하게 공법과 사법이 나뉘던 것 이것이 이제 많이 가까워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법이 탄생한다. 여러분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 법과 이 경제 체제는 이렇게 좀 비견해 봤을 때 그것이 같이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법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 많이 개입한다는 거죠. 사법이 이제 고전적인 어떤 성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수정을 받습니다. 비교적 가장 보수적인 사법을 지금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영국 대법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공법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영역이고요. 법원이나 이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법적 부분이다. 그래서 영국 대법원이나 이 사법체계하에서 공법과 사법이 이제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되고 특히 이 사법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도 뭐 벤담 이래 쭉
시장에 개입하는 규제하는 그러한 성격의 공법이 많이 제정되어서 이 공법 영역은 이제 의회의 어떤 역할로서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요컨대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 중심으로 공법 사법 체계가 엄격하지만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영국보다는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공법과 사법의 컨버전스. 그래서 뭐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법은 국가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경제 체제로 보면은 뭐 사회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법은 고전적 개인주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중국 통상사를 공부하다가 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법과대학에서 쭉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요.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주의 체제고요. 뭐 이런 시장 경제에 많이 적응해서 지금은 G2 형식으로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소위 G2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문명사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뭡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서구민주주의가 주어지고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 받았죠. 그래서 그런 법제사 차원에서 뭐 조선 시법을 연구한달지 하는 분도 뭐 적을 뿐더러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절이 되는데 이 서양의 경우에는 이 법제사라는 게 쭉 서양법 체제하에서 뭐 명맥을 이어왔고 그래서 뭐 어떤 법제사 선생님은 그 사회나 경제, 정치, 이 경제, 사회의 체제가 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영원하다. 법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글렌동 같은 훌륭한 법제사 학자님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경제를 바라본다. 또 그 사회를 바라본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이 있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현실 사회에서 현실 현실 사회에 적응할 계기가 되는 것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을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불러요. 마르크스 레니니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 스탈린 체제하에서 처음 한 것이 뭐냐면 프랑스 민법을 모델로 해서 러시아 민법을 제정한 겁니다. 프랑스 사법, 뭐 독일 사법, 주로 이제 프랑스 사법으로 보는데 프랑스 사법, 독일 사법을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사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 법은 혁명을 통해서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제사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의 중심 체제입니다. 그래서 법이 영원하다 이런 말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자유주의 사회하고 대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뭐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은 노동당 독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
얘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 비견하면은 뭐 미 헌법, 특히 이제 미국 헌법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어, 국제사회의 하나의 국제 경찰로서 역할하는 미국의 경우에 뭐 헌법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뭐 공법, 사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르고 법치주의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사회주의 체제는 기본 원리가 이제 정치 경제적 어떤 독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비되는데요. 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등소평 관련해서 어떤 양적 성장을 이뤄야 된다.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떤 노동당 독재로 에 의해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전략 수정이고요. 뭐 수정 노선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뭐 여전히 법은 노동당의 지령보다는 못한 거예요. 노동당 지령이 우선하고요. 물론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국에게 법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오늘 중국의 통상정책 통상법이 뭐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핵심적인 것은 노동당 독재입니다. 예, 특히 이 중국은 지금 러시아나 동구 유럽만 해도 뭐 체제 전환 국가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이제 시나트라 닥트리로 뭐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제국 그 체계가 이제 무너지고 뭐 일부 국제 정치학자들은 자유주의 체제의 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1900년대 중반인가요? 고르바초프의 시나트라 닥트리로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자유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뭐 중국도 그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그 뒤에 이제 통상법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법 체계는 그 부분적으로 아마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담고 있는 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 가장 정도가 센 노동당 독재 체제하에 있고요. 역시 러시아나 동구 유럽 국가도 그렇지만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정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뭐 자유선거가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국제사회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 공산당 중심의 체제를 아직도 정도 차는 있지만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중국의 통상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이제 나라냐고 경쟁하는 그런 노선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uge uncontrolled purchases of consumer goods led to trade deficits in 1984 and 1985. 그래서 막대하고 통제되지 않는 소비재의 구입은 무역 적자, trade deficits,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를 야기했고, in the introduction of an import and export licensing system. 그래서 수출입 거래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스테이트 트레이딩 오거나이제이션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에 준하는 그런 라이선싱 시스템을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이 말이죠. Stricter controls on foreign exchange expenditures and the devaluation of the yen. 얀 하면 중국 화폐 단위죠. 얀. In order to reduce the trade deficit and ensure the machinery, equipment, and semi-finished goods, rather than consumer goods, were imported. 그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strict controls, 그러니까 외환 비용, 그러니까 외환 거래 관련한 엄격한 통제, 뭐 이걸 하고 and the devaluation of the yuan, 얀 화폐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뭐 그러려고 하고 있다. Ensure that machinery, equipment and semi-finished goods, 그러니까 이런 소비재보다도 이런 생산재,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간재랄지 semi-finished goods, 중간재죠. 기계 이런 것들을 수입하게 됐다. In 1985, China ha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US 11.9 billion dollars. 1985년도에 이르면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미화 11.9 빌리언 달러. 이렇게 됐다. China joined a number of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becoming a member of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Multi-Five Agreement. 자, 월드뱅크 하면은 이제 세계은행이죠. 한때 우리 그 세계은행, 우리 한국계 김용 선생님인가요? 이 세계은행 총재였죠. 이 세계은행은 소위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삼각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IBRD 그리고 IMF 그리고 가트. 원래 이 ITO가 만들어지려다가 줄어서 가트가 되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으면 좀 새로울 수 있겠죠. 이 삼각축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예요. 그래서 이 2차 세계 대전은 그러니까 인류의 현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탄생시킨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유엔, 물론 이제 뭐 세계 정부가 있으면 더 이상적인가요? 그러나 어쨌거나 칸트식 영구 평화론, 국제 평화 보장 체제, 최소한 그러한 기구가 탄생하고요. 뭐 유엔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뭐 국제기구 뭐 다른 국제기구보다 낫습니다만은 뭐 분담금 문제랄지 어떤 국가 중앙정부에 비교해서는 뭐 턱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상주의자들 패시피스트 로드라고 하는데 뭐 이상주의자들 정도가 좋아하고요. 현실주의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약육강식의 분권화된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법 공부합니다만은 이게 뭐 국제법의 한 분과고 뭐 그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면 좋은데 결국 그 뭡니까 그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이것이 이제 국제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현실주의자들은 이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안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법 외에도 국제 정치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유엔을 중시하게 되는데, 뭐 최소한 하여튼 국제 평화 안전 보장 체제는 구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유엔은 사실 이제 원래 출발이 총회보다는 안보리 위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러피언 콘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전쟁이나 뭐 그 어떤
궁정 사례랄지 우파 혁명은 뭐 그런 식으로 있지 않느냐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스탈린, 레닌, 뭐 마르크스 얘기했지만은 이 세계적으로 이 나폴레옹 하고 히틀러는 어떤 우파적 성격의 아주 중요한 문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 뭐 레닌, 뭐 이런 좌파 인물들하고 뭐 비견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의 유러피안 콘서트, 유럽 동맹이라고 하죠. 유럽 4대 강국이 유럽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고, 히틀러의 세계대전은 이제 유엔 상임이사 5개국이 있죠. 이 5개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담보되는 유엔을 만들었다. 뭐 보통 그렇게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파적 문제야. 어떤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놓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요. 뭐 좌파적 문제아들은 뭐 특별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마크스부터 시작해서 뭐 레닌이랄지 우리 그 스탈린, 모택동, 뭐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큐바, 카스트로 요즘은 뭐 체 게베라가 어떤가요? 예. 자, 그래서 이 월드뱅크는 이제 그 IBRD가 아까 그 브레튼 우드의 세 축을 이룬다는 IBRD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개명이 돼서 월드뱅크가 됩니다. 그리고 IMF는 화폐 금융에 관련된 국제기구로 뭐 있고요.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IMF와 비슷하게 화폐 금융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국제 체제가 됩니다. 국제 체제라는 것은 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법에 의해서 받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국제 조약이 있어요. IMF 관련된 IMF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체제라고 불러요. 국제법상 이 체제는 국가하고 구분이 됐죠. 이건 법적으로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처럼 무슨 영토나 국민 그리고 뭐 통치권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규범력이 있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가처럼 완벽한 어떤 통치권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체제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북한을 여전히 국가라고 부르기 싫어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라고 봐야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영토조항도 그렇고요. 지금 북한이 잠시 그 불법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체제고 뭐 괴뢰 정부다. 뭐 보통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쭉 우리 그 계속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부들의 역대 정부들의 노력으로 이제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 뭐 정치 외교적으로 뭐 국내적으로 또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통상법 한 학기 WTO법 배웠습니다만은 이게 WTO법은 WTO 다자간 협정으로 뭉쳐진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국제통상관리 체제라고 불러요. 쉽게 얘기해서 법만 있는 거야. 어떤 학자들은 세계 경제 헌법 체제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WTO법은 어떻게 보면 국내 헌법처럼 각 회원국들의 국내
통상 관련 법령 뭐 조치들, 소위 우리가 domestic measure, 국내 조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계 경제 헌법 체제다,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트 얘기했지만은 브레튼 우드 삼각 체제 중에 하나죠. 원래 만들려던 ITO가 뭐 여러 평습니다만은 미국의 상원이 비토에서 미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이제 무산되었다. 뭐 이런 견해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ITO가 1947년이니까 뭔가요? 이제 거의 뭐 63년 됐나요? 73년. 오래전에 근데 이제 WTO 만들어진 것이 1955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ITO의 무산이 1947년에 있었고 1995년 WTO가 공식 출범하니까 한 50년 뒤에 이제 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ITO는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래서 이제 그때의 어떤 인류 사회 이상이 50년 뒤에 이제 이렇게 실현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가트 체제로부터 확대 개편된 그런 세계 통상 관리 체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체제죠.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에 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여기 같은 나오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리고 이제 Multi Five Agreement는 이게 이제 다소무 협정이라는 것인데, 그 신보호무역주의 관련해서 이 섬유류 산업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예외적 조치들 있고요. 소위 그것을 우리가 회색지대 조치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트로부터 일시 이탈된 그러한 협정 체제입니다. China became an observer of GATT in 1982 and formally applied to participate as a full member in July 1986. China also reserved this aversion to foreign capital, borrowing money from international lending organizations, foreign governments, and foreign commercial banks and consortia, and permitting foreign banks to open branches in China. 그래서 이제 1982년도에 이제 가트 정식 회원국은 아니고 이제 옵저버 자격이 되고요. 1986년에 이르러서 이제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가입을 신청하게 됐다.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어떤 경제적으로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시장 전략을 쓰게 되고요. 외자에 대한 혐오감 이것을 이제 없애고 리버스 바꿔서 그런 혐오감을 바꿔서 여러 외자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국제 기구들 그러니까 뭐 여기 월드뱅크도 그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외국 정부 이런 데부터 차관을 도입한다. 바로잉 머니. 그리고 외국 상업계 은행들도 그렇고요. 또 국제적으로 컨소시움을 조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웅크타드 남북 경제 협력 관련해서 웅크타드를 주도로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뭐 나진 선봉인가요? 뭐 경제개발 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 컨소시움 국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뭐 웅크타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국제 기구들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Permitting foreign banks to open branches in China. 그래서 이제 중국의 외국계 은행이 또 어떤 자신들의 영업을 할 수 있게 오픈하였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네. 1회차 시 강의 시간이 뭐 지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2회차 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